네, 10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독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고 있고,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3교시에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 및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죠. 인터넷 게임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시간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건전 이용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셧다운제라고 했죠. 2022년 1월에 근데 폐지됐습니다. 이 셧다운제 제도 도입에 10년 만에 폐지된 건데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이제 제도를 바꿨죠. 일원화했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사용장을 하는 출입 시간을 규제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PC방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나와 있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2002년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구축해서 이렇게 인식 개선을 하고 있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관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35개 위센터라고 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아이윌 센터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예방과 치료 사업 공동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역점을 두는 과제가 뭐냐면 예방교육, 무엇보다 예방교육 중요하고 상담과 치료,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환경 개선, 이러한 4개 분야를 설정해서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 있죠.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했고, 이것은 이제 문제는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율성에 맡겨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해 부족하면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런 거고. 성인 게임물이나 음란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이나 탈선을 방지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게 대학교 내에서 학생 생활상담소 주관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필요가 있고, 그렇게 자율적인 측면도 있죠. 그리고 학령 정기 아동이나 영유아를 위한 인터넷 중독, 이것은 부모와 교사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학령 정기 아동이나 영유아는 부모도 개입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위험군 집중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치료 체계를 재구성하자. 부처별 산하 상담센터를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 체계를 마련하자. 장기적으로 예방 정책을 수립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연계에서 일거의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이제 일선에서 조기 발견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연합해서 효과를 좀 높이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자면 치료와 재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군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개인 밀착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 가정 방문 상담을 하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이나 청소년 치유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되고 16개 시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통해서 병원과 협력을 해서 연계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특히 지역 거점 게임 과몰입 치료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자. 그러나 이제 연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연계를 강화하자. 이런 거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신속 대응 체제하자. 그래서 민간 합동 체제로 신속하게 대응하자. 증거 기반 인터넷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일관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자는 거고 그 체계는 통합 관리를 하자. 그리고 민간 합동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제 시스템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주로 학생 경우는 교육 과정에 그것을 포섭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 네 가지 4대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박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도박이라 하면 뭡니까?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한 사건을 결과해야 됩니다. 확실하면 그건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또 확실하면 도박이 아니죠. 그것은 어떤 조작을 하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건의 결과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따르는 모험 행위가 도박입니다. 이게 확실하거나 어떤 사기에 의한 이 기망이라고 하죠. 기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형식만 빌렸지 도박은 우연의 그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의존이나 중독의 개념을 도박에 적용한 거죠. 그리고 신체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하게 도박 행위도 중독됩니다. 이거 심각하죠. 도박도 심각합니다. 상당히 도박 중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 개인 및 가족 활동,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도박 중독에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죠. DSM-5, 그 미국 정신의학에서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했었던 DSM-5에서 2013년에 개정을 했는데 물질 사용 장애와 임상적,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기반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물질 관련 장애의 범주 안에 도박 중독을 포함시켰습니다. 거의 그 물질 중독 장애하고 맞먹을 정도의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도박 중독 단계하고 그 심각성과 관련해서 유형을 나눠보면 우리가 병적 도박이 있다. 강박적 도박이라고 하고 문제성 도박이 있습니다. 이건 습관성 도박이라고 하고 사교성 도박이 있죠. 유의성 도박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적 도박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도박 행동이죠.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겁니다. 통제력 상실 정도가 심한 상태죠. 충동 후 강도와 절박감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시간, 에너지, 정서적, 재정적 자원을 소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재정적 자원을 아주 엄청나게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적 도박에 빠지면 여러 가지 사기도 치고 심지어 절도도 하고 강도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죠. 이런 그 복합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성 도박은 습관성 도박이라고 하죠. 이제 병적 도박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과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도박 행동과 결과를 이제 숨기는 거죠. 그리고 개인 조절 능력 일부가 상실되고 도박으로 인해서 개인 생활, 가족, 직업과 관련된 행위를 손상하고 필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도 상당히 이제 습관성 도박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병적 도박과 문제적 도박은요. 사교성 도박도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액을 미리 정해놓고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친목 목적이고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가볍게 만나서 유의성 도박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까지는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저와 노젠타로 병적 도박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눴어요. 약자들이. 이게 한번 볼만합니다. 우리가 승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계기로 도박을 하죠. 근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흥분이 되죠. 그래서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나중에는 환상에도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패배가 증가하겠죠. 도박의 특성상 우연성에 기하니까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증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기쁨과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장 생활도 문제가 될 만큼 계속 그 도박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허탈감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오직 이제 도박만 생각하는 게 패배 단계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절망 단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제 도박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과 친구와 이제 멀어지는 거죠. 도박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인간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빚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법적 소송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가 이제 절망 단계다. 결국 이제 포기 단계까지 오는데 절망하고 이제 그러게 되니까 이제 가정의 문제도 생기니까 이혼도 하고 배우자하고 그리고 자살도 할까 하는 그런 사고들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도도 하죠. 자살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도박에 빠져서 약물 남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이런 쪽과 같이 연계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결국은 금단 현상까지 가죠. 이제 그 끊게 되면 여러 가지 환각에 시달리고 이제 그러면서 금단 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법적으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뭐 법적 구속이 되기도 하지만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승리 단계, 패배 단계, 절망 단계, 포기 단계 이렇게 도박 중독이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박 중독의 실태와 현황을 보면 이제 이용객 전체 도박 중독 유병률이 상당히 이제 그 중위험이 19.5% 정도 되고 문제성이 1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서 최초 경험 사행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복권 구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중위험이 56.7%. 친목 목적의 게임을 했다.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저위험이 상당히 많죠. 여기는. 그리고 또 시설 사행 활동이나 경마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위험이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문제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높죠. 27%, 2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반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3% 정도 됩니다. OECD 주요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높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도박도 그렇고 자살률도 2배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OECD 주요 선진국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게 이러한 도박 중독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더 높고요. 월 소득에서 1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400만 원 미만에서 유병률이 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학령 측에서 유병률이 9.1%로 가장 높다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죠. 2018년 사행산업체 이용객 전체 도박 중독 유병률은 33.8% 정도였다. 문제성 이용자가 14.4%, 중위험 이용자가 19.5%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경마장 외와 이제 경륜장 외의 유병률이 40% 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까 고학력층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것이 특징이 최초 사행 활동 경험 연령이 평균 27.7세다는 것이고요. 최초 경험한 사행의 활동은 현금 내기, 여가, 친목 목적 게임, 이게 53.2%라는 인정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박 중독 치료와 개입에 대해서 보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 도박치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사행산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이제 징수받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도박 중독의 치유, 그리고 재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사회재활 모형의 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이 있고, 도박 중독 전문가 교육 및 양성 계획이 있다.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도박 중독 전문가 교육과 양성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겠죠.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과 조기 발견, 사례 관리를 위해서 전통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과 연계가 필요하다. 아까 DSM-5에서 물질 중독에 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거 조기 발견, 그리고 사례 관리는 한 도박 중독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그것이 이제 서비스들이 중복, 그리고 그 일종의 누락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잘 이렇게 점검하고 조정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강점 강화 측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추적 관찰하고 일종의 지원하는 체계 사례 관리입니다. 사행산업의 급속한 증가 추세와 규모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박 접근성 제한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한국 사행산업은 이제 한국 마사회법, 경정법 이런 것들을 개별 법률에 이제 돼 있어서 이 관리 감독이 이 부서 간의 협력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 체계 마련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또 장애 발명소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도박 중독자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양산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도심이나 서민생활권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도박 중독에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 접근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 도박과 관련돼서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올해 사행산업 이용자의 경우에는 심각성을 본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개선 의지도 상당히 낮아요. 보면. 그래서 계속 그 반복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하고, 결국 예방 차원에서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는 것입니다. 위험군에 대한 개입을 필요하다. 위험군이 청소년인 경우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고, 음주, 흡연, 폭력 등 다양한 영역의 비행 행동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박 중독이 추정되는 집단의 알코올 의존 가능성은 53.6%로 높은 공병 가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이제 겹쳐서 나타나고, 예,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자살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 중독, 알코올 의존, 자살에 대한 오타인데요. 특히 노숙자가 이런 것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취약하고, 그래서 노숙자가 자살하거나 죽게 되면 또 노숙자는 무연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제 문제로 이어지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노숙자 보호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숙자들이 잘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제도적 장치는 노숙자가 그 어떤 시설에 들어와서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살하지 않고 정신 건강 차원에서 아주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제도들이 좀 이렇게 마련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 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은 항상 중요하겠죠. 우리가 대상자의 중증도 수준에 적합한 조기 개입을 해야 되고, 도박 중독 분야에서 특화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선별 및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항상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원스톱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의 일종의 전달 체계, 지역의 공민 합동 체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선별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 치료 및 재활 등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인구수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이런 부분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당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일부 도박 문제 관련 센터에서만 접수 면담해서 사후 관리까지 하는 구조화된 사례 관리 시스템이 갖춰졌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일부라는 게 문제죠.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 사례 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통합 사례 관리, 강점 강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문제 관리 관련 센터가 적다는 것이고, 정신보건 의료기관과 지역보건 서비스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 민간병원을 도박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치료센터의 수를 증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당위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 민간병원하고의 협조 체계도 중요하겠죠. 또 헬프라인, 상담 전화, 자살 관련 긴급 전화 이런 데서 24시간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통합적이라는 개념이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그러면서 이러한 어, 그 치료와 재활에도 상당히 시스템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더 현장 밀착형이 되고 모니터링도 잘 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선 의료기관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을 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영화를 통해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플라이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플라이트에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그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특징,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치료와 대책 부분에서 각각 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 이 개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런 생각해 볼 포인트를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거든요. 비행기 기장인 휘테커가 있습니다. 이 휘테커는 애틀란타행 사우스젯 272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비행기는 이제 순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동 능력을 상실하면서 휘트커는 이제 어, 이게 이제 추락을 하니까 그래서 특유의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비행기를 뒤집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면 비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추락의 속도를 좀 늦추면서 엄청난 이제 조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비상 착륙을 했는데 102명 중 그 탑승객 96명을 구하고 일부 이제 사망했지만 결국은 영웅이 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 휘태커는 여러 가지 언론을 피해 다니면서 굉장히 언론을 피해 다녀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비행기를 조종하기 전에 술과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트커는 이제 비행기 추락으로 이제 경상을 입어서, 본인은 금방 퇴원을 하고 농장으로 가서 요양을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 있는 여러 가지 술이나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청소하고 치웁니다. 숨깁니다. 그래서 농장에 있는 술을 다 버리고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제 휘테크가 병상에 있을 때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이미 휘테크의 이제 혈액을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행 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과 관련해서 친구와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증거 채취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증거 채취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위기를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우연히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로 입원해 있는 니콜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녀와 동거를 하면서 안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약을 이제 끊고 있었는데 다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그 청문회 직전까지 술을 끊도록 이제 친구가 상당히 더 도움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직전에 어, 술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제 휘태커는 진실과 거짓 속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결국 청문회에서 휘태커는 진실을 말합니다. 본인이 술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전에 이제 휘태커는 이혼을 하고 또 아들과의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진실 편에 서니까 니콜도 되돌아오게 되고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휘트커에 대해서 일종의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사례 연구를 한다 해서 아들도 상당히 아들과도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우리한테 이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진 휘테커가 계속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그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진실된 방향으로 그리고 오히려 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코올도 접하지 않고 마약도 접하지 않는다는 이제 자기 성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러한 우수한 비행 능력을 가진 이 휘트커는 사생활의 부분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까지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아주 능력에 비해서 이런 사생활은 거의 굉장히 예, 난장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는 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이 일종의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 일종의 어려움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을 이제 끊는 과정에서의 성장 이러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0강에서는 우리가 중독과 관련된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그리고 또 하나의 도박 중독. 이게 이제 4대 중독이고, 이 위에도 중독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자살을 연구했던 드립게임이 인간의 이런 모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들, 중독적인 행동들, 이것도 하나의 자살의 개념, 우리가 자살하려는 의미를 알고 자살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던졌던 그 드립게임의 입장이 있다는, 우리가 자살론에서 잠시 봤지만, 그런 자살의 개념을 거기까지 본 겁니다. 어,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피투된 존재가 피투된 존재가 우리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은 죽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당장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들을 소중하게 삽시다 하는 이제 그 명제를 던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중독이라는 개념이 어떤 일의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에서 본인의 그 삶을 점검하면서 항상 혹시 내가 너무 남용하고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중독과 정신건강을 우리가 보면서 어, 본인도 그리고 어떤 그 클라이언트도 그런 것들의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소크라테스는 성찰된 삶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나도 중독에 혹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의 플라이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더 한번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